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올해 초 공직사회의 성추문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말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몇 달 새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공직사회뿐 아니라 예술계와 종교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폭로들에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작은 용기를 얻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외면받을까 두려워서 꽁꽁 숨겨두었던 진실이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문화 형성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어렵게 선 변화의 출발점 앞에서 뒷걸음치지 않으려면 법 앞에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말이 구호가 아닌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의와 평등이 상식이 되는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청산뉴스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상식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류재현 변호사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본의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10대 성범죄 유형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검찰이 공개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연령입니다. 주로 이제 20대에서 30대 분들이 37.3%에 해당하고요. 주로 보면 16세에서 40대의 여성들이 주로 피해자로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를 한번 보면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율이 주거지. 실제로 이제 원룸이나 대학가나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길가에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1% 정도는 교통수단 내에서 특히 뭐 택시나 버스나 이런 교통수단을 타고 가다가도 성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10가지 성범죄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강한 수위의 성범죄인 강간부터 해서 강제추행,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공공장소에서의 바바리맨 행위,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트 폭력 중에서도 스토킹과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간, 흔히 말하는 성폭행입니다. 가장 강도가 높은 수준의 성범죄고요. 형법상으로 강간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 협박을 해서 간음행위에 이르렀을 경우에 우리는 강간을 했다 또는 성폭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 대상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조금 다르고요. 예컨대 아동 청소년을 강간했다거나 아니면 13세 미만의 자를 강간했다거나 장애인을 강간했다거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간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형이 부과해서 부여되게 됩니다. 행위 주체는 남성뿐만 아니고 여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마찬가지겠죠. 꼭 여자가 강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여성분이 남성분을 강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처벌이 되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과연 성립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폭행 협박을 통해서 간음행위,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강간이 적용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강간죄가 인정되기 위한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 반드시 물리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현저하게 곤란하게 반항을 못할 정도로 이르면
강간죄가 기본적으로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강간을 하면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을 경우에도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강제추행과 관련된 죄인데요.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허리를 휘감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행위, 이런 예들이 대학가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직장 내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됩니다. 자, 형법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의 정도가 반드시 상대방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강제추행을 보다 좀 넓게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흐름을 볼 수 있고요. 판례를 보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힘의 대소관계를 불문하고 유형력의 행사, 물리적으로 만지거나 아니면 접촉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 두 가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피해자와 브루스를 추면서 상체를 더듬는 행위,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인정됐다고 판시하고 있고요. 집에서 갑자기 상의를 걷어 올려서 신체를 만지는 행위, 이런 행위에 발각되고 고소가 된다면 이런 행위도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브샷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들이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정도의 예시인데요. 판례는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해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서 서로 포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흔히 말해서 우리가 러브샷을 강요에 의해서 했다면 이것도 강제추행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준강간입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죄인데요. 준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강간 그리고 강제추행은 실제로 이제 폭행 협박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는 이미 술을 많이 마셨다거나 아니면 약에 취했다거나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서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활용을 해서 간음을 하거나 추행을 했을 때 준강간이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컨대 클럽에서 만나서 밤새 놀다가 여자분이 너무너무 술에 많이 취했습니다. 그 상황을 활용을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강간이 아니고 이제 준강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간과 그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으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한 거를 불능하게 만드는 행위가 포함된다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다른 원인으로 이미 심신상실이나 한 거 불능 상태에 이른 사람에 대해서 간음행위를 하거나 추행행위를 했을 때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간을 했을 때 또는 강제추행을 했을 때와 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요즘 여러분들 미투 운동과 관련돼서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행위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간처럼 폭행 협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거나 이렇게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으로 본인의 지위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을 간음하거나 강제추행을 했을 때, 그리고 피해자가 도저히 너무너무 이 권력 차이나 사회적인 지위 차이 등이 많이 나서 이거를 한 거를 불능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때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그리고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됩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관련돼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적용 법규를 활용을 해서 안희정 씨를 수사하는지에 대해서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것들을 보면 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그리고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사안의 쟁점, 특히 이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의 사안의 쟁점은 과연 합의에 따라서 성관계를 했느냐 아니면 진짜 업무상 위력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을 해서 간음, 강제추행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에 있어서 이 위력의 정도가 반드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위력으로 인정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를 통해서 간음과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언급드릴 부분은 지하철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런 사례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직접 겪으신 적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위에서도 이런 사례를 겪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을 텐데 사례는 이렇습니다. 지하철에서 혼잡한 틈을 타서 신체 일부를 터치한다. 또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척을 하면서 신체 일부를 더듬는다. 이런 경우에는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중교통 수단이나 공연할 때 그 집회 장소 또 공중이 밀집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컨대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은 여자의 허벅지를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해수욕장에서 신체 일부를 촬영한다. 또는 탈의실에서 CCTV를 설치를 해서 촬영을 한다. 이런 경우가 적발된다면 성폭법 제14조에 따라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흔치 않게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의 유형은 이렇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연인들 간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성관계 상황에서 예컨대 촬영한 당시에는 크게 거절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그 촬영한 파일들을 동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배포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폭법 제14조에 따라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 죄는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예컨대 이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아주 저질스러운 이야기들을 했을 때 예컨대 SNS를 하던 도중에 친구 추천이 떠서 별 생각 없이 수락을 했고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다가 급기야 과거에 올린 수영복 사진들을 언급을 하면서 신체 일부가 어떻다 또는 뭐 섹시하다 아니면 같이 밤을 보내고 싶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성폭법 제13조가 적용되고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야동이나 누드 사진을 전송하는 게 아니고 야동이나 누드 사진을 열어볼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는 것만으로도 과연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판례는 어떤 식으로 지금 판시하고 있냐면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에
그리고 이 링크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서 그와 같은 그림들이 상대방에 노출돼서 아주 불쾌감을 일으킬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링크만을 전송하는 행위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성희롱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위를 이용을 해서 좀 기분 나쁜 아니면 성적인 그런 농담들을 던지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개입니다. 특히 이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지위를 이용을 해서 업무 등과 관련해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을 일으키게 만드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형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저희가 대책을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한해서는 이게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조금 달라요.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부 다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조직 내에서 성희롱과 관련된 문화를 좀 없애고, 그리고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니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 해고 또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또는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의 성희롱이 단순한 성희롱적인 발언 차원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강제추행이라든지 성폭력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는 물론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하거나 이런 식을 통해서 상대방을 괴롭힐 때, 이럴 때는 스토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스토킹은 어떤 식으로 처벌이 될까요? 처벌이 되긴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스토킹은 아직까지 형사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경범죄로서 단순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 경범죄의 유형을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로서 지속적인 괴롭힘이 스토킹에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처벌 수위도 아주 낮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서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스토킹과 관련돼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입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바라기 센터라는 통합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해바라기 센터는 각 지역의 병원 건물 내에 위치되어 있고요. 치료부터 해서 법률 상담, 그 이후에 심리 치료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 성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해바라기 센터에 먼저 연락을 해서 치료부터 해서 법률 상담 여러 가지를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증거 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범죄를 당하고 나서도 증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가지고 고소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특히 이제 성범죄 피해를 당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증거를 좀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혈흔이나 체액이 묻은 속옷이나 이불 등은 버리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교통수단, 그리고 식사, 그리고 모텔 사용 내역과 관련된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언제 신용카드를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활용했는지 이런 기록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도 촬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녹음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마트폰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는 카카오톡이나 전화, 그리고 메시지의 사용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남겨두셔야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빨리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에 카톡 단톡방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의 채팅방에서 그냥 나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냥 문자 메시지도 전부 다 지우는 경우들이 있고, 통화 내용도 전부 다 삭제를 하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고소를 하고 추가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들은 반드시 증거로서 남겨두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목격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로는 만약에 자동차 내에서 성범죄 행위가 일어났다면 블랙박스의 영상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엘리베이터 또는 모텔 아니면 어떤 전봇대 주위에 범행 장소 주위에서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어떤 장소에 CCTV가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서 CCTV 영상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위에서 성범죄를 당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증거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형사고소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없으시죠? 형사고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고소는 어떻게 할까요? 고소는 특별한 양식이나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적고요. 그리고 피해 상황, 범죄 상황에 대한 육하 원칙을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적으셔가지고 관할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제출을 하시면 그것으로서 형사고소가 진행이 되고요.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다르게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고소 이후에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의뢰를 하면 조사를 받으러 나가서 진술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그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뿐만 아니고 가해자 쪽도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일단 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수사와 관련된 진행 작업들은 전부 다 수사기관에서 도맡아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성범죄와 관련돼서 고소를 할 때 피해자 측이 가장 주의를 해야 될 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증거를 확보해라. 두 번째는 진술을 할 때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성범죄는 주로 이 공중이 있는 장소보다는 은밀한 장소 아니면 주거지, 본인의 집, 원룸 이런 데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 확보가 굉장히 힘듭니다. 결국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증거, 핵심적인 증거로서 피해자의 증언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행위에 대한 설명도 다르다면 경찰 쪽에서는 검찰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소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에 고소를 진행을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 첫 번째는 증거를 확보해라. 두 번째는 진술을 할 때 일관되게 진술을 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자, 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국선 변호사를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폭력이나 성범죄의 피해를 당하셨다면 경찰이나 검찰청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국선 변호인을 의뢰를 해서 무료로 국선 변호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전부 다 형사적인 처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10대 성범죄 유형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처벌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성범죄를 당했다면 고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고소 절차, 그리고 민사소송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익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